안녕하세요. 오늘은 RA8 MCU 듀얼 코어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어 간 작업 동기를 위한 작업 동기화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사스 MCU인 RA8 시리즈 중에는 코텍스 M85하고 M33 두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MCU가 있습니다. 이 기종 듀얼 코어의 작업을 할 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두 개의 코어가 하나의 SoC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자원에 동시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코어가 같은 메모리를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메모리 충돌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코어가 작업을 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동기화 기법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르네사스의 RA8 시리즈 중에 일부 MCU 중에는 듀얼 코어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각 코어에서 각각의 바이너리가 동작하기 때문에 다르게 동작하고 있는 이 바이너리의 작업 동기화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데 RA8 시리즈의 듀얼코어 MCU들에서는 인터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IPC 블럭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IPC 블럭에서 코어 간 동기화를 위해서 제공해주는 동기화 기법에서는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마포라는 기술이고, 두 번째는 메시지 비포고, 세 번째는 인터럽트 시그널인데, 이 인터럽트 시그널은 두 개로 나눠져서 마스커블 인터럽트하고 넌 마스커블 인터럽트 네 가지 기능을 IPC 하드웨어 블록에서 제공해 줍니다. 그럼 먼저 이 각각의 기능들을 보면 세마포는 일반적인 멀티스레딩 환경이나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호 배제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메시지 피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매개체로 알고 있으시면 되고, 이제 마스커블 IRQ하고 넌 마스커블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는 인터럽트 신호로서 각 코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벤트들을 알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세마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A8에서 제공하고 있는 IPC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독립적인 하드웨어 세마포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하드웨어 세마포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의 SoC 내 두 가지 코어가 하드웨어적인 공유 자원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드웨어 세마포를 제공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OSPI 플래시 같은 경우를 둘 다 접근해서 쓴다면 OSPI 플래시의 데이터가 깨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상호 배제적인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세마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피포는 각각 4개를 제공하고 있고요. 피포 10, 11은 CPU 0에서 CPU 1, 코텍스 M85에서 코텍스 M33 코어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파이프 2개하고, 피포 00, 피포 01, 그래서 CPU 1에서 CPU 0, 코텍스 M33에서 코텍스 M85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파이프 2가지, 총 이렇게 4가지의 파이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포를 이용해서 각 코어에서 발생하게 되는 데이터를 상대방 코어로 전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터럽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하나는 마스킹 가능한 마스커블 IRQ고, 하나는 넌 마스커블 인터럽트로서, 마스커블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는 8가지의 개별 팩터를 지원하고요. 넌 마스커블 인터럽트는 하나만 지원하는데, 마스커블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적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넌 마스커블 인터럽트는 각 코어에서 발생하는 긴급적인 상황에 대한 알림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IPC를 활용한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제 코드의 구성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구성을 했고요. 코드에 버튼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면 발생한 버튼 인터럽트에서 IPC의 마스커블 인터럽트의 제로를 CPU 제로로 발생시키게 되면 CPU 제로는 마스커블 인터럽트를 받아서 i라고 하는 변수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증가시킨 변수의 값을 메시지 P4를 이용해서 CPU1으로 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CPU1에서는 이 받은 i의 값을 가지고 로그 출력용 메시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 로그 출력용 메시지는 CPU0와 CPU1이 보고 있는 쉐어드 메모리, 다시 말해서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 카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쉐어드 메모리의 동시성 처리를 위해서 하드웨어 세마포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쉐어드 메모리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만든 하드웨어 세마포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하드웨어 세마포를 획득한 이후에 CPU 제로에서 전달된 변수값을 가지고 로그아웃을 위한 메시지를 CPU 1에서 만들어서 쉐어드 메모리에 복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복사가 완료되면 하드웨어 세마포를 다시 돌려놓게 되고요. 쉐어드 메모리의 복사가 다 완료됐다는 사실을 IPC의 마스커블 인터럽트 1번으로 CPU 제로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럼 CPU 제로는 여기 있는 메시지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하드웨어 세마포를 확인해서 획득을 하게 되고 메시지를 UART 포트로 출력하게 되면 획득했던 세마포를 다시 반환하는 그런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코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FSP 버전 6.2 이상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FSP가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 타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뭐가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프로젝트 생성을 클릭해 보시면 이전과 다르게 FSP 솔루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르네사스 아레이의 듀얼코어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기존에 썼던 C++ 프로젝트 말고 항목이 추가된 아레이 FSP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 지어주시고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FSP 솔루션으로 만들 프로젝트의 설정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FSP 버전을 선택해요. 그리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array VM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커스텀 보드를 만드셨다고 하면 array의 파트 넘버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array 파일 p1 EVM을 갖고 있기 때문에 array 파일 p1 EVM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럼 FSP 솔루션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 새롭게 FSP 솔루션에서는 멀티코어, 싱글코어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건지 지정하게 되고요. 저희는 멀티코어를 쓸 거기 때문에 멀티코어를 선택할 것이고 멀티코어 중에서도 트러스트 존을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트러스트 존을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 플랫을 설정하게 되고요. 플랫 밑에 보면 베어메탈로 할 것인지 FreeRTOS를 이용할 것인지 ThreadX OS를 이용할 것인지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OS를 사용하지 않고 베어메탈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메탈 중에는 블링키라던가 미니멀 이렇게 기본 예제로서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미니멀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풀체인을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LMVM을 설정하실 것인지 GNU, GCC를 설정할 것인지 나와 있는데 GCC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버거는 EVM에는 J링크 디버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디버거는 J링크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다 만들어지면 프로젝트가 하나가 생성되고 그 프로젝트 밑에 CPU 제로와 CPU 1 이렇게 추가적인 프로젝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르네사스의 솔루션 프로젝트를 만드시게 되면 이 하나의 프로젝트 밑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묶음으로 생성되는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최상위 단에 묶음이 되는 이 솔루션 프로젝트의 이름을 보시면 solution.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olution.xml 파일을 보시면 파이 프로젝트들이 CPU 제로와 CPU 1의 프로젝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을 솔루션 프로젝트의 solution.xml 파일에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플럭이라던가 핀이라던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메모리의 구조를 솔루션 XML 파일에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 XML 파일에 설정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솔루션 프로젝트 밑에 달려있는 하이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solution.xml 파일을 조작하게 되면 각 하이 프로젝트의 컨피그레이션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 프로젝트의 각 개별 사항에 필요한 것들은
예전처럼 solution.xml 파일에서 정의하겠지만 전체 이 프로젝트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solution.xml 파일을 사용해서 정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타겟이 되는 MCU의 메모리의 구성은 solution.xml의 메모리 탭에서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solution.xml 파일을 아직은 손은 안 대고 오기 때문에 개별 파일 프로젝트들의 설정을 먼저 하고 솔루션 프로젝트에 필요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1에 버튼 인터럽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1의 외부 인터럽트를 설정을 했고요. 다음에는 IPC 채널을 하나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IPC 채널의 정의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코어 0번과 코어 1번에서 같이 통신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채널 번호가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채널 번호를 사용하도록 IPC 채널을 설정해야 됩니다. 기본값이 생성된 IPC 0번을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IP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SR 콜백 펑션을 정의해 줘야 됩니다. 상호 배제를 사용하기 위한 하드웨어 세마포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기본값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Generate Project Content를 클릭해서 설정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PU 제로의 설정도 해보겠습니다. CPU 제로도 CPU 1과 통신하기 위한 IPC를 하나 설정할 거고요. 쉐어드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한 세마포를 설정할 것이고 로그를 출력하기 위한 UART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PC 설정은 당연하겠지만 CPU1에서 설정한 IPC 채널과 같은 채널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IPC 채널 0번을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이것 또한 CPU 제로에서 사용할 IPC 제로의 ISR 펑션을 정의해야 됩니다. 세마포도 똑같이 세마포 넘버 0번의 세마포를 생성했습니다. 로그 아웃을 위한 UART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PU 제로의 설정도 끝났고요. 이 설정이 프로젝트에 적용되도록 제너레이트 프로젝트 컨텐츠를 실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쉐어드 메모리로 사용할 메모리를 솔루션 XML 파일의 메모리 탭에서 램 영역에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dd parti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눌러서 할당하고자 하는 메모리의 이름을 먼저 정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가 지할 스타트 어드레스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메모리의 사이즈도 정의하겠습니다. 이 메모리 영역이 메모리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1 영역이기 때문에 코어를 CPU1으로 정의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키편 마크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메모리 영역하고 이 영역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영역 사이즈를 쉐어드 메모리가 치지 않도록 수정을 해주시면 쉐어드 메모리 영역 공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관련된 메모리 정보가 저장되게 됩니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작업한 코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CPU 1의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인터럽트 ISR 펑션에서 마스커블 인터럽트 0을 이벤트 제너레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발생시키게 되고요. 발생된 IPC IRQ 0번의 인터럽트는 CPU 0의 IPC 콜백으로 들어가게 되고 IPC 콜백에 IRQ 0 인터럽트를 확인한 이후에 전역 변수를 1 증가시키고 이 1 증가한 전역 변수를 메시지 샌드 펑션을 이용해서 다시 CPU 1번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CPU 1은 IPC 콜백 ISR에서 리시브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때 들어온 메시지, 다시 말해 CPU 0에서 보낸 1이 증가된 전역 변수 값을 RX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카피하게 되고 리시브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플래그를 세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할 엔트리라고 하는 이 CPU 1 펌웨어의 메인 비지 루프에서 리시브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확인한 이후에 몇 번의 카운트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메시지, 다시 말해 버튼 인풋 카운트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만들게 되는데 로그 프린트 F라고 하는 이 펑션을 보게 되면 가변인자로서 메시지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 생성된 메시지는 위에서 정의된 쉐어드 메모리, 이 쉐어드 메모리는 당연히 여기 이 영역을 지칭하게 되는 거고요. 쉐어드 메모리에 이러한 조체로 정보가 카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펑션은 메시지 이벤트로 마스커블 인터럽트 IRQ 1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CPU 0에서는 IRQ 1번인지를 확인한 이후 IRQ 1 메시지가 들어왔다고 하는 플래그를 세팅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CPU 0의 메인 비지 루프에서 메시지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똑같이 세마포를 테이크해서 당연히 CPU 1의 펌웨어에서도 쉐어드 메모리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똑같은 메모리를 지칭하는 이 쉐어드 메모리에서 정보를 카피해서 UART로 출력하게 되고요. UART 출력이 마무리되게 되면 다시 하드웨어 세마포를 기부해서 릴리즈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펌웨어가 CPU 0와 CPU 1에서 각각의 펌웨어가 동작하게 되고요. 각 코어는 각 펌웨어에서 발생하게 되는 정보나 데이터들을 IPC의 기능과 쉐어드 메모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이벤트를 주고받는 그런 예제가 됩니다. 한번 이 예제를 빌드에서 보드에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가 완료됐으면 이 VM 보드에 바이너리를 올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M 보드에 USB를 연결하고요. 포그 컨피그레이션 실행시켜 보면 런치 그룹이라고 하는 게 생성됩니다. 이 디버거 그룹의 내부에 보시면 이 프로젝트 밑에 달려있는 하이 프로젝트들의 디버거에 관한 정보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솔루션 프로젝트의 디버거 설정을 실행시켜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디버거가 실행되게 되고요. CPU 0의 바이너리를 먼저 실행하게 되고 후에 CPU 1의 바이너리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터미널을 실행시켜서 버튼을 눌렀을 때 로그 메시지가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실행했고요. 버튼을 누르면 로그 메시지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감사합니다.